안녕하세요. 이티아빠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리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리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브랜드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는 알려드릴 건데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리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비자는 생각보다 현명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다입니다. 이게 리셀 시장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 원리이고요. 소비자가 현명하거나 부지런하면 리셀 시장은 형성이 안 되겠죠. 온라인 초보자들이 크게 돈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리셀이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상품을 이제 국내에다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국내 상품을 국내에다 판매를 하는데 대신 이제 공급자의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 리셀 같은 경우는 위탁 판매하고 거의 동일한데 국내 상품을 국내에다 파는데 공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거죠. 사실 공급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구매 대행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국내 상품을 국내에다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위탁 판매하고도 닮은 점이 있죠. 사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나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5시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일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리셀 같은 경우는 오늘 5시간에 투자하게 되면 오늘 밤이나 내일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게 리셀의 가장 큰 매력이자 사실 리스크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주변에서 리셀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시는 사장님들은 못 봤어요. 못 봤고, 부업으로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이 리스크라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판매자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 되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쿠팡에 있는 상품을 그냥 이제 긁어다가 옥션이나 G마켓에 올리고 11번가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사몰 편집샵에 있는 상품들을 쿠팡이나 G마켓, 뭐 옥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죠. 이게 뭐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이거나 굉장히 까다로운 비즈니스는 아닌데 이제 핸들링하기 좀 힘드신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소비자가 바보도 아닌데 직접 G마켓에서 사면 되고 쿠팡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소비자는 생각보다 현명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리셀이라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요. 특히 쿠팡 고객들은 앱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쿠팡 앱 키고 쿠팡에서 그냥 구매를 하시죠. 그리고 롯데온이나 11번가 G마켓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쿠폰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쿠폰 사용하려면 결국에는 그냥 거기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경우는 G마켓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G마켓과 거래를 많이 하죠. 그러면 쿠팡이 싼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관공서나 뭐 학교니까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G마켓에서 구매를 하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초보자들이 이거 이해 못하면 사실은 리셀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판매자는 어떻게 소싱을 하냐? 리셀을 하는데 크게 4가지 정도를 통해서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하죠. 소비자의 마켓 편향성이 뭐냐면 이게 이제 특히 쿠팡 고객들이 심하죠. 쿠팡은 앱으로 쇼핑을 하니까 네이버 GC쇼핑에서도 검색을 아예 안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틈이 발생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의 사실 브랜드나 상품이 전부 다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쿠팡만 쓰는 고객인데 이제 쿠팡에서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면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뭐 3만 원에 팔고 있더라도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그 상품이 이제 브랜드사에서 입점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한 4만 원이나 5만 원에 팔아도 쿠팡 고객들은 그게 정가인 줄 알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의 마켓 편향성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별 특가 상품이나 할인 상품, 뭐 쿠팡의 경우에는 로켓 배송이 있을 거고 G마켓의 경우에는 스마일 배송, 그 다음에 11번가는 슈팅 배송이 있잖아요. 사실 플랫폼에서 이걸로 돈을 벌기보다는 고객 유치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산품들이나 식품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G마켓의 스마일 배송 상품들을 쿠팡이나 11번가에 판매를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11번가의 슈팅 배송 상품을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G마켓이나 옥션에다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이걸 이해하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브랜드사의 마켓 입점 편향성, 이건 뭐냐면 이게 대체로 화장품 브랜드 중에 중소형 브랜드들, 그 중에서 기능성이 좀 특화된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임산부용 튼살 크림이라든지 기미 주근깨에 좋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브랜드사가 블로그 마케팅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플랫폼에 입점하기보다는 자사몰로 트래픽을 유입시키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오픈마켓에 입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자사몰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쿠팡 고객이나 스마트 스토어 고객이
사실은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 상품들을 알게 됐어. 그러면 쿠팡 고객이라면 당연히 쿠팡에서 검색을 하겠죠. 근데 쿠팡에서 그 제품들이 안 나오면야 자사몰까지 찾아가겠지만, 만일에 리셀러가 이제 자사몰에서 소싱을 해서 쿠팡에서 팔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쿠팡 고객들은 쿠팡에서 팔고 있는 리셀러의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도 리셀러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판매 방법이죠. 그리고 정보의 격차를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 이건 쿠폰이나 세일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편집샵이나 전자제품 쇼핑몰에서 회원 대상으로 내부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쿠폰을 주든지 아니면 할인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기본 할인에 특정 카드나 페이를 쓰면 뭐 7%에서 10% 할인을 더한다든지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EP 말린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편집샵이나 전자제품 쇼핑몰에서 이제 자기들이 할인을 칠 때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GC 쇼핑으로 쏘는 거죠. 근데 GC 쇼핑이 워낙 거대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편집샵에서 지금 뭐 12시에 할인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게 네이버 GC 쇼핑에 반영될 때는 뭐 12시간 후라든지 아니면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게 되면 뭐 3시간, 4시간 안에 전부 다 반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샵이나 전자제품 쇼핑몰에서 할인 정보를 알고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편집샵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또 빠르게 GC 쇼핑에 연동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할인이 늘 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패턴을 파악해서 그 패턴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소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싱을 해서 이제 다른 마켓에 판매를 하는 거죠.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싱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 4개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셀은 재고 유무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직배송 방식과 직접 배송 방식이 있는데, 이 직배송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뭐 저희가 소싱한 곳에서 그냥 바로 고객에게 제품을 직배송 시켜버리는 것이고요. 직접 배송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저희가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객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들한테 보내는 방식이 이제 직접 배송인 거죠. 일단 직배송 방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싱을 했다라고 했을 때 리셀러가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쿠팡에다 올리게 되겠죠. 쿠팡에다 올리게 되면 쿠팡 소비자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서 소비자한테 그냥 바로 배송시켜버리는 거죠. 저희를 거치지 않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배송비 따먹기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부담해야 될 배송비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직접 배송 방식 같은 경우에는 쿠팡 상품을 저희가 G마켓에 등록을 하는 거죠.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만일에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쿠팡에서 주문을 해서 쿠팡 로켓 프레쉬로 받은 다음에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다 도착을 합니다. 프레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일일 배송이 되니까 새벽에 물건 받은 걸 그날 다 발송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쿠팡 로켓 같은 경우는 개별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단위로 해서 이제 프레쉬 박스에다 이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이걸 고객한테 바로 직배송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포장도 해야 되고 이제 배송비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셀의 특징을 보면 당연히 브랜드가 지배하는 시장이죠. 뭐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리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셀을 할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상품 기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브랜드사에서 마케팅을 다 해주면 거기에 얹혀가는 형식이 이제 리셀인 거죠. 그리고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이죠. 뭐 쿠폰 할인이라든지 어디서 좀 남들보다 뭐 저렴하게 소싱이 가능한지가 이제 주요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을 봐도 이게 단기 성장은 가능하지만 이게 뭐 한 3년, 4년 뭐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리셀을 성장시키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이게 그만큼 좀 힘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 4번 공급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에 늘 시달립니다. 이거 잘 하시던 분들도 소송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그만두세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리셀의 주요 대상 쇼핑몰들은 말씀드렸듯이 G마켓 스마일 배송이라든지 11번가 슈팅 배송, 그 다음에 쿠팡 로켓 배송, 올리브영, 그 다음에 슈마커, ABC마트, 코스트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영 제품들 중에 많은 제품들이 뭐 쿠팡에 입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영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할인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할인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할인을 많이 하는 쇼핑몰을 취급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할인할 때는 좋은데 이게 할인이 금방 끝나버리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뿌려놨던 오픈마켓에서 그 할인가를 전부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소율도 높고, 왜냐하면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취소율도 높고 핸들링하기도 좀 힘든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라, 나중에 하시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뭐 특가라든지 할인 상품 나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제 네이버 GC 쇼핑이 연동되기 전에 미리 스마트 스토어 통해가지고 할인 쳐가지고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 할인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자사몰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리셀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른 뭐 리셀 강사들이 뭐 리셀하면 돈 벌 수 있어요라고만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그래요. 이게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시켜서 뭐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돈을 좀 벌다가 소송 한번 휘말려가지고 나 못하겠어 하면서 머리 아파 이러면서 가버리게 되면 이건 사실 비즈니스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사실 리셀 한 달 정도 하시면 50만 원에서 잘하면 1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늘 불안한 거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이 리셀을 하게 되면 어떤 뭐 법에 저촉이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온라인 분쟁에 시달리는지 사실 크게 보면은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상표법, 이미지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이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그 상표법이 맞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정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상품이란 게 뭐냐? 이게 오리지널 상품이죠. 그러니까 크게 상표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상표법 때문에 몇 번 소송을 당했지만 이 상표법 때문에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전부 다 무혐의 처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저작권 같은 경우는 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대량 등록으로 해서 상품을 뭐 무지성으로 막 가져와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지 저작권에 접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신경을 쓰면은 피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직배송시키는 방법과 이제 직접 배송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직배송시키는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재가 있는데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상품의 브랜드사가 아니라 해당 상품을 이제 구매한 사람이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걸기는 하는데 뭐 1번과 2번의 상표법과 이미지 저작권을 피해가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거의 부수적인 거라 가지고 뭐 1번과 2번의 상표법이나 이미지 저작권에 피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셀을 했을 때 이제 상표법이라든지 이미지 저작권,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법들이 어떻게 리셀러들한테 영향을 주고 리셀러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누구도 안 해놨더라고요. 뭐 리셀하면 돈 번다고만 하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